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눈에서 금메달을 딴 첫 번째 선수가 17살 3개월 되어 있는 17세 3개월짜리 최가운 선수였던 거예요. 최가운 선수가 그 설상에서 눈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어요. 스케이트에서도 금메달 따고 눈에서도 금메달 따고 썰매에서도 금메달을 딴 나라가 중국도 이런 적이 없고요. 심지어 일본도 없대요.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전반전까지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 중에 하나로 최가운이 꼽혔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딱 봤더니 1차 시기에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당할 뻔한 게 아니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붕 떴는데 그게 모서리에 탁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부딪혔나? 저기 머리를 부딪혔는지 어쨌든 그 상반신 쪽을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 라이브로 봤으면 와, 막 소리를 갖다가 지를 뻔했는데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참 대단하네.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그걸 라이브로 봤으면 어땠겠습니까? 진짜 저 같은 사람은요.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가운 선수가 그렇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기에는 그 부상의 여파였는지 제대로 점핑하지 못하고 뛰었다가 그러다가 착지를 갖다 실패해가지고 거의 실격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딴 것이다. 이런 게 쭉 다시 한번 보니까 결과를 알고 봐도 그냥 저는 진짜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하던데 직접 라이브로 봤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가운 선수가 거의 그 우상처럼 거의 아이돌처럼 여기는 사람이 클로이 킴인데 클로이 킴이 이번에 은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를 갖다가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가운 선수가 2008년 11월 3일인데 저하고 공통점이 두 개가 있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남 이녀. 최가운 그 선수의 부모님이 아들 둘에 딸 둘을 갖다가 뒀는데 저희 집도 이남 이녀거든요. 그 다음에 최가운 선수가 몇째냐면 셋째예요. 저도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최가운 선수하고 저는 공통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남이녀고 두 번째는 셋째고 그 다음에 고향은 양평이래요. 경기도 양평.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스노우보드를 그렇게 즐겼나 봐요. 아빠도 스노우보드를 좋아하고 엄마도 스노우보드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이남이녀 그 네 자녀를 사남매를 스키장 데리고 가가지고 특히 스키보다도 그 스노우보드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봤더니 뭘 봤냐면은 9년 전에 이 가족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919회가 2017년 1월 12일에 있었는데 그때 그 출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가운 가족이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다 봤어요. 아침에 이때 주인공은 최가운이 아니고 그러면 최가운의 언니나 오빠도 아니고 최가운의 동생이었어요. 최가운의 동생이 그때 딱 33개월 돼가지고 아장아장 아장아장은 아니지 33개월이면 그래도 이렇게 곧잘 뛰어다니고 그러겠죠. 하지만은 그 어린애가 보드를 타더라고요. 스노우보드를. 저는 태어나서 스노우보드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순간 포착해서 33개월짜리가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잘 탄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이 주인공으로 이 순간 포착에 딱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잠깐 비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언니도 비춰지고 오빠도 비춰지고 그런데 그중에 최가운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최가운에 대해서 아빠가 그때 소개를 딱 하는데 이 가운이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니나 오빠보다도 스노우보드를 더 잘 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오빠가 점프를 딱 했는데 오빠가 실패를 했는데 최가온이는 오빠보다 한 살인가 어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점프를 갖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온이가 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선수로 키워볼 생각이다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게 쭉 나옵니다. 그게 2017년 1월 12일이었으니까 그때 최가훈은 2008년생이었으니까 몇 살이었겠습니까? 8살 때였다는 이야기예요. 8살 때. 그러니까 7살, 8살 때 최가훈은 그 스노우보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한 1년쯤 전부터 그 보드 탔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그게 더 그 소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동생이 더 잘 탔어야지. 근데 동생도 물론 스노우보드 무지하게 잘 타겠죠. 하지만은 그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만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타고난 자질은 그 탤런트는 최가훈한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가훈 아버지가 양평 사람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 그래서 최가훈도 양평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양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8살 때, 7살 때, 8살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부터 보드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 6학년 때까지는 다 양평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선수가 됐으니까 그 양평중학교나 양평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과천중학교에 아마 이런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과천중학교에 다니다가 과천중학교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는데 세화여중으로 전학을 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하느냐? 세화여고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가훈하고 저의 공통점 세 번째, 최가훈은 세화여중을 졸업했고 저는 세화여중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반포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에 있는 중학교를 같이 졸업을 갖다가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 뭐 거울 같은 걸로 세화여중 뭐 여기에다가 막 거울 반짝반짝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세화여고를 최가훈이 졸업을 갖다가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2022년이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미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최가훈이 2022년에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해인 2023년 1월에는 엑스게임즈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아마 익스트림 스포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이 엑스게임즈에 최초로 초청을 받은 선수가 최가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엑스게임즈라고 하는 이 대회에 한국 선수는 한 명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 여자 통틀어가지고. 그런데 2023년이면 15살짜리, 14살짜리 최가훈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초청받아서 엑스게임즈에 슈퍼파이프에 출전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처음 그 초청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청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기록인데 여기서 최가훈이 뭘 하냐면 우승을 해버려요. 우승을.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 하프파이프 월드컵이 이렇게 이제 스노보드 관련해 가지고는 슈퍼파이프도 있고 하프파이프도 있대요. 파이프란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래 봤더니 이 경기장을 보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뭐 이렇게 묶는 관. 파이프 같이 생긴 게 그 경기장인데 이 파이프를 절반을 딱 자른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게 그게 하프 절반 파이프란 거예요. 이 하프 파이프니까 이 경기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하프 파이프의 그 벽의 높이가 몇 미터냐면 7미터래요. 와, 그러면 7미터 벽을 갖다가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서 묘기를 부리면서 착지하는 게 이 하프 파이프 경기인데 그러면 몇 미터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뭐 한 10몇 미터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한 7, 8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을 갖다 탔는데 한 15m를 갖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드에 딱 몸을 싣고서 이런 게임이 그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게임입니다. 하프파이프 월드컵이 1년에 한 7번 정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가훈 선수가 2023년에 월드컵 하프파이프에 출전을 했는데 우승을 해버려요. 만 15살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 그 여자로서는 최초다. 남자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의 여자 선수로서는 최초로 하프파이프 월드컵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이 됐어요. 2024년에도 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이 2024년 그 1월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락스라고 하는 데서 있었대요. 유한 락스 말고 스위스의 락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락스에서 2024년 1월 달에 월드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023년 하프파이프 월드컵 우승자 최가온도 당연히 2024년에 출전을 한 거죠. 왜 출전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2024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월드컵도 출전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하고 최가온의 목표는 2026년 이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이 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에 있었던 월드컵에 출전을 했죠. 그런데 이 락스 월드컵에서 큰 부상을 입었대요. 어떤 부상을 입었냐면 척추 골절이 됐어요. 척추 골절이 무엇냐면 척추뼈가 부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상이 얼마나 큰 부상이었냐면 이렇게 그 훈련하다가 출전해서 게임하다가 그 시합하다가가 아니라 훈련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척추가 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손가락만 골절돼도 야 이게 뭐냐 막 이럴 텐데 척추가 더군다나 운동선수가 더군다나 스노보드 선수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었냐면 헬기가 떴대요. 락스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최가운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이 선수인데 부상을 당했는데 척추골절이다 해가지고 헬기로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척추에다가 그 뭐죠 강철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몇 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상을 갖다가 입었고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갔던 그 수술비가 그러니까 스위스니까 더 그 병원비가 비쌌을 것 같긴 한데 이때 이 수술비를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롯데그룹 회장인 신동빈 회장이 스키 매니아예요. 그래가지고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스키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이 쓴 돈이 그 사재가 한 300억 가까이 한 10년 넘게 1년에 한 20억, 30억씩 막 그렇게 쓰셨나 봐요. 신동빈 회장님이. 2024년 1월에 최가온 선수가 이렇게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신동빈 회장이 지원해 줬던 병원비가 얼마를 지원했냐면 7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의 수술비, 7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도 척추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재활하는 데만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년은 꼬박 다치고 재활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최가온은 1년을 다 쓴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5살짜리가 그렇게 큰 수술을 갖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한테 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스노우보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 그러겠습니까? 아빠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애가 스노우보드 탔는데 그런데 아주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 탤런트가 있어, 자질이 있어. 그 다음에 얘 잘 키우면 우리 딸내미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것 같아. 근데 우리 애가 다친 다음에 아빠 나 무서워가지고 스노우보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설마 이러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 극복해 이겨내 그리고 난 다음에 금메달 따 그래가지고 아빠 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자 그래가지고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정혁진입니다. 우리 딸이 금메달 땄습니다. CF도 나갈 겁니다. 이래야지 무슨 이러겠습니까? 최가온이 그랬대요. 저희 다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스노우보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최가온이의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무조건 타야 된다. 막 눈을 갖다가 부라리면서 타이거맘처럼 그랬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만 타자. 여태까지 열심히 잘 탔는데 너 한 번 더 태우다가 큰일 나겠다. 골병 들겠다. 그 다음에 진짜 잘못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재활훈련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구나.
스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이러한 스노우보드, 그것도 하프파이프를 이렇게 딸내미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강행시킬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그 최가훈의 선수로서의 인생은 거기서 딱 끝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최가훈은 스노우보드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등에 그 철심이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가훈은 이제 뭐 몇 달 딱 지나고 이제 몸이 움직일만 하고 죄알이 딱 되고 이제 걸어 다닐만 하고 뛰어 다닐만 하고 이제 스노우보드 탈만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다시 타겠다고 했대요.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부상을 입고 안 탄다고 했다가 다시 타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우리 딸 못 타게 했을 겁니다. 야, 안 돼, 안 돼. 네가 그 타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포착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 최가훈이 인터뷰한 게 나와요. 주로 동생이 많이 나오는데 최가훈이 몇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PD 선생님이 물어봐요. 야, 너는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대. 그래서 뭐가 재밌냐? 그러니까 뭐 신난대. 그냥 빨리 달리고 그런 게 신난대. 그 다음에 그 제가 기억에 나는 그 대사가, 그 최가훈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막 타고 그러면 이게 몇 살짜리입니까? 뭐 8살짜리 막 이런 애기잖아, 애기. 그런데 걔가 스노우보드를 막 차고 막 점프를 갖다 막 뛰고 막 이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게 좋대. 최가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가훈이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 우승도 했고 조금만 더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세계 넘버원이 이미 거의 뭐 됐던 거고요. 월드컵 우승을 했었으니까 진짜 명실상부한 그런 넘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욕심 같은 게 생기고 열정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2025년부터 다시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월드컵이 스노우보드 월드컵이 3번 있었는데 3번 다 우승을 했대요.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1월 며칠인가 있었던 그 월드컵이 올림픽이 있기 전에 마지막 월드컵이었는데 거기서도 최가훈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열기가 막 그 보통 때처럼 막 있었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최가훈 선수가 스노우보드 타기 전부터 유망주다 이거를 알았을 거야. 근데 JTBC가 독점 중계하는 바람에 그거를 저 같은 사람도 몰랐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최가훈 선수가 2월 달에 경기장에 딱 쓴 거예요. 딱 섰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예선에서는 최가훈이 살살 탔나 봐. 그래가지고 최가훈이 예선에서는 6등을 했대요. 예선에서는 6등을 하고 그냥 무난하게 본선에 딱 올라갔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결승이 시작이 됐어요. 결승이 시작이 됐는데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대요. 폭설이 막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눈이 안 내리는 것보다는 눈이 내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어려웠겠죠.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웠겠죠. 그래가지고 1차 시기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점프하고 뭐 두 번째 점프가 몇 번째 점프가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런데 코핑이라고 그래요. 저도 뭐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얼음 벽에 그 꼭대기에 그 가장자리를 코핑이라고 그런데요. 거기에 덜커덕하고 부딪힌 거야.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그 바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 거야. 최가훈 선수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한동안 이렇게 쭉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의료진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딱 나갔는데 최가훈 선수의 코치가 누구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이 기권하자라고 하는 걸 이 스노우보드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NS라고 하는데 이 DNS가 뭔가 했더니 별건 아니더라고요. Do not start. D, not, and start. 그러니까 DNS. 나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나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DNS라고 하는데 최가훈이 1차 시기에 그렇게 부상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떴냐면 DNS가 딱 떴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가훈은 이제 기권이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4년 뒤를 기약해야 된다. 이랬던 건데 그 DNS가 다시 취소가 된 거야. 왜 취소가 됐냐면 코치 선생님은 하지 말자. 너 이러다가 크게 다친다. 그 다음에 이 상태 가지고 네가 좋은 성적을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자. 그랬는데 최가온도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DNS 불이 딱 켜졌었는데 그런데 최가온이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줘보니까 발가락부터 이제 힘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타겠습니다 해가지고 DNS를 다시 취소하고 그 기권을 취소한 거예요. 다시 2차 시기에 딱 뛰었는데 2차 시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뭐 다시 그냥 착지에 실패해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3차 시기가 딱 왔어요. 3차 시기가 딱 왔는데 아무래도 1차에 다쳤을 때 그 직후보다는 2차 시기보다는 몸이 조금 더 회복은 되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최가온이 점프를 시작했는데 그 90.25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았느냐. 높이가 최고 높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휙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높이 점수도 있나 봐요. 모든 선수 중에 제일 높이 뛰었대요. 이거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저 같으면 한 15m 정도 뛰었는데 그런데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부딪혔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몸이 성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츠러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높이 날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다양성도 있었고 완성도도 깔끔했고 착지도 그냥 완벽했고 그래서 90.25점을 받았는데 그런데 최가온이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니까 기술적인 난이도는 한 단계를 낮췄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 기술적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춘 거 빼놓고는 높이, 완성도, 기술적 다양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해가지고 90.25점을 받았는데 친언니 이상으로 생각하는 클로이 킴은 1차 시기, 2차 시기까지 몇 점이었냐면 88점을 맞았어요. 그때까지 2차 시기까지는 클로이가 금메달이었어요. 그런데 3차 시기에서 한 점수 가장 높은 점수로만 그 등수를 매기나 봐요. 그래서 클로이가 2차 시기까지 88점 맞아가지고 그냥 그 금메달이 유력했는데 마지막 3차 시기에서 90.25점으로 그 점수를 깼고 클로이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착지 실패해가지고 88점이 최고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금메달은 최가온, 은메달은 클로이, 그 다음에 동메달은 일본 선수 이렇게 딱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의 메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되게 많이 땄어요. 제가 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5개, 2개 한 30개 가까이 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빙상에서 많이 땄고 그 다음에 썰매에서도 딴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스케이트, 그 다음에 스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위에 사는 거. 그런데 여태까지 설상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눈에서 금메달을 딴 첫 번째 선수가 17살 3개월 되어 있는 17세 3개월짜리 최가온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가온 선수가 이번에 설상에서 눈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어요. 아시아 최초 국가 어떤 최초 국가냐? 스케이트에서도 금메달 따고 눈에서도 금메달 따고 썰매에서도 금메달을 딴 나라가 중국도 이런 적이 없고요. 일본도 없대요. 심지어 일본도 없대요. 심지어 일본도 스케이트나 그 다음에 썰매에서 금메달이 없나? 어쨌든 빙상, 설상, 썰매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아시아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물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음번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메달을 이렇게 다 세 분야에서 다 딴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다. 그 다음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최연소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기록은 뭐냐면은 그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종목에서 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사람 중에 최연소가 누구였냐면 지금까지는 클로이였어요. 클로이 킴이었는데 클로이 킴이 2000년생인데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클로이 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생이니까 그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에는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는데 몇 개월이었냐면 17살 10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가운 선수는 2008년생인데 2016년에 금메달을 땄는데 최가운 선수는 11월생이니까 지금 2월 아닙니까? 17살하고 몇 개월이냐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금메달이 이전에 클로이 킴에서 지금은 누가 됐느냐? 최가운 선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다.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타고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스노우보드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스노우보드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타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뭐 20시간씩 백날 제가 연습한다고 한들 제가 뭐 동계올림픽 금메달은 고사하고 제가 국가대표나 되겠습니까? 국가대표는 고사하고 제가 동네 대표나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타고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탤런트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그게 클로이도 그렇고 최가운도 그렇고 스노우보드였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클로이 킴도 4살 때부터 그 스노우보드 타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보다도 이 그 스노우보드를 타기가 더 좋은 데가 스위스래요. 그래서 클로이 킴은 그 어렸을 때 그 스위스로 스노우보드 유학을 갔는데 하루에 몇 시간 연습을 했냐면 새벽 4시에 그 연습장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장 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에 문 닫고 나왔느냐? 밤 11시까지 연습을 해. 타고난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로이도 그랬고 최가운도 그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굉장히 대단하다. 그 최가운 선수가 이제 17살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무지무지하게 대단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최가운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니까 플랜카드가 쫙 붙었어요. 그 플랜카드가 어디 붙었을까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붙었지. 그 아파트가 어딜까요? 최가온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대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생인데 17살 3개월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다니니까 제가 최가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 학교에다가 플랜카드 붙이겠지. 자랑스럽다 최가온 세화여고 막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이 플랜카드가 붙였느냐. 살던 아파트에서도 플랜카드가 쫙 붙었어요. 이 플랜카드 이야기라니까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살았습니까? 대통령 후보일 때 그때 그 아크로비스타 살았잖아요. 법원 바로 앞에 아크로비스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제가 법정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그쪽 동네 이렇게 쭉 살았어가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거기에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제 몇 대 대통령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파트에서 이 정도 하면은 붙일만 하지. 저는 그 아파트에서 그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 딴 거를 축하한다는 플랜카드 붙인 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다?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아파트다. 왜 유명한 아파트가 되었는가?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 아니었으면 레미안 원펜타스에서 저런 게 붙었다고 해도 그러려니 당연히 붙일만 하지 당연히 붙여야지 안 붙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아파트가 이해운 후보자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해졌거든요. 뭘로 유명해졌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이해운 후보자 집이 얼마라고요? 한 100억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최가온이가 그 금메달 따니까 그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붙었네. 근데 그 플랜카드가 어디 붙었나 봤더니 와 레미안 원펜타스래.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금메달보다도 원펜타스로 옮겨간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댓글을 갖다 제가 몇 개 봤더니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있더라고요. 야, 뭐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금수저인데 뭐 저 정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수저면 금메달 당연한 거 아니냐? 은수저면 은메달인가? 뭐 동수저면 동메달인가?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조금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그 댓글이 딱 달리던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첫 번째 최가온이 고등학교 어디 다녔습니까? 세화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세화여고. 중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세화여중 나왔어요. 레미안 원펜타스 건너편이 세화여중, 세화여고가 레미안 원펜타스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중학교 다니는데 아니 제가 아빠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좋은 중학교 있고 좋은 여자고등학교 있고 그러면 우리 딸내미 거기 보내지 뭐 저기 뭐 딴 데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무슨 특이하려고 최가온이 아버지가 뭐 저기 뭐 목동 살면서 목동에 뭐 아이스링크 거기는 뭐 없나? 어쨌든 목동 살면서 레미안 원펜타스 뭐 그 신청해가지고 당첨됐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최가온이는 반포의 세화여중 세화여고 그 졸업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 앞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 다니니까 그 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으면 사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원래부터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지 아니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최가온 아버지는 그 이해운 후보자와는 달리 위장 미혼이나 위장 이혼 같은 거 그런 거 안 했을 거라고요. 왜 안 했겠습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애들은 아들만 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만 셋이었는데 다른 거 다 만점이었는데 그 부양가족 그 총 가족이 5명 있는 게 그 턱걸이로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이해운 후보자는. 그런데 최가온 최가온 선수의 그 형제는 몇 명이라고요? 4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네는 김 교수님은 본인이 레미안 펜타스, 원펜타스 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었다? 4명이었다. 원래는 몇 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어야 되는데 와이프 큰아들 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최가온네는요. 부양가족이 최가온 아버지가 그 부양하는 부양가족은 몇 명이다? 5명이다. 어떻게 5명입니까? 그 와이프 그 다음에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작은아들 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야말로 부양가족이잖아요. 최가온 몇 살이다? 17살 3개월. 그 다음에 최가온 오빠는 몇 살이다? 뭐 한 18살 뭐. 그 다음에 최가온 뭐 언니는 몇 살이다? 뭐 끼케야 뭐 한 21살? 뭐 이 정도 됐겠지. 동생은 몇 살이다? 동생 나이는 훨씬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부양가족이 5명이고 그러면 점수가 남았을 거고 안정적인 그러한 점수로 물론 그 이전부터 조합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당첨권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가온 아버지가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세상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지. 왜? 그 애들 다 데리고 스노우보드 탄다고. 지금도 저는 스키장 안 가본 지가 꽤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도 스키장 가려면 돈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스노우보드 사야 돼. 거기에다가 뭐 그 옷 같은 거 다 뭐 차려입어야 돼. 그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최가온 아버지가 내 것도 사야 돼. 마누라 것도 사줘야 돼. 애들 거 4개를 다 사줘요. 거기에다가 무슨 시즌권 같은 거라도 끊으려고 하면은 스키장에다가 1년에 그 돈 내야 되는 돈만 뭐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가온네 집은 정확하진 않은데 제 뇌피셜로
양평에 한 유지 정도 되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만 해도 우리 애들 데리고 스키장 못 가봤는데 저만 해도 못 가봤는데, 물론 뭐 바쁘기도 하고 제가 스키 잘 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최가훈네 집은 그 6가족이 스키 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가훈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최가훈이가 너무 잘하니까 사업을 때려쳤대. 사업 때려치고 우리 딸내미 전폭적으로 김연아 선수도 엄마가 거의 뭐 24시간 붙어가지고 테이크케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가훈 아버지가 우리 딸 내가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는데 우리 딸이 너무너무 잘한다.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그러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딸내미를 내가 테이크케어 해야지. 더군다나 딸내미인데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최가훈 아버지가 그 최가훈을 갖다가 돌봤단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가훈이 이제 넘어졌을 때 엄마 이렇게 막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에는 아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최가훈이 금메달 따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그 금메달을 벗어가지고 미국인 코치한테 금메달을 갖다가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코치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인 코치가 생각하기를 야, 최가훈이 그래도 뛰어가지고 금메달 받으면 뭐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가훈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DNS 하자, 포기하자. 그랬는데 최가훈이가 그냥 선생님 제가 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최가훈이 보통 때는 선생님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집단에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했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걸 갖다 딱 벗어가지고 코치 선생님한테 뛰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코치 선생님이 최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강하게 끌어안아주고, 뭐 제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가훈 이야기인데, 저는 최가훈